매년 14,000척이 넘는 배가 지나며 세계 무역의 6%를 책임지는 파나마 운하가 지금 물이 없어서 멈춰서고 있어요. 100여 년 전 사람들은 산을 통째로 깎고 강을 막아서 배가 산을 넘어 대륙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수만 명의 목숨을 갈아넣은 말 그대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거대한 기적이 지금은 고작 물 한 방울 앞에서 멈춰서고 있어요. 배가 대체 무슨 수로 산을 넘는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운하가 왜 지금 사막처럼 말라붙었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풀어볼게요. 이 거대한 물길이 물 앞에서 멈춰선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시기를 10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1513년 스페인 탐험가 발보아가 좁은 밀림을 넘다가 눈앞에 펼쳐진 태평양을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만 없으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곧장 갈 수 있겠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땅이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말이에요. 당시 배들은 남미 최남단 케이프온을 빙 돌아야 했거든요. 이 항로가 무려 13,000마일이에요. 그런데 파나마 지역만 뚫으면 그 긴 백길이 약 8,000마일이나 단축됩니다. 숫자만 보면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볼게요. 미국 군함 USS 오리곤함은 케이프온을 우회하느라 66일을 꼬박 항해했어요. 만약 그때 운하가 있었다면 같은 길을 약 21일 만에 끊을 수 있었죠. 2달 넘는 백길이 3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수요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졌거든요. 그 유명한 골드러시죠. 1억 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어요. 문제는 그 좁은 땅을 건너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철도부터 놓기로 합니다. 1850년부터 5년에 걸쳐 파나마를 가로지르는 철길이 깔렸죠. 그런데 이 짧은 철도를 놓는 데만 콜레라와 열병으로 약 12,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운하는 아직 삽도 뜨기 전인데 희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좁은 땅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진짜로 뚫어보겠다며 가장 먼저 뛰어든 도전자는 어이없게도 완전한 대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도전자는 무명의 사업가가 아니라 한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 드 레셉스. 1869년 이집트의 사막을 가르고 스웨즈 운하를 완공해 지중해와 홍해를 하나로 이어낸 바로 그 인물이죠. 불가능하다던 모래땅을 뚫어낸 그의 이름은 곧 프랑스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1879년 레셉스는 파리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다음 무대를 파나마로 공식 선언합니다. 문제는 방식이었어요. 수에즈에서 통했던 방법, 그러니까 간문 하나 없이 바다 높이 그대로 땅을 평평하게 깎아내는 해수면식 운하를 파나마에도 똑같이 밀어붙인 겁니다. 끝없이 평평한 사막과 험한 산맥이 가로지르는 정글이 결코 같을 수 없는데도 말이죠. 수에즈의 신화를 믿은 건 레셉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약 80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시민이 저축을 헐어 주식을 샀고 그렇게 모인 돈은 당시로서 약 2억 8천만 달러 규모였어요. 한 나라의 기대가 통째로 이 공사에 실린 셈입니다. 그런데 파나마의 땅은 그 신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발 100m의 산악지형이 앞을 막아섰고 우기가 오면 샤그레 강이 하룻밤 사이 범람해 몇 달치 굴착을 진흙과 함께 쓸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힘겹게 파낸 자리를 비가 단 하루 만에 되돌려 놓는 싸움이었죠.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황열병과 말라리아. 원인조차 몰랐던 이 병으로 프랑스 시기에만 2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885년 무렵엔 매달 수백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병원에서 개미를 막으려 침대 다리마다 받아둔 물그릇이 오히려 모기의 완벽한 번식지가 되어 병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1887년 다급해진 레셉스는 에펠탑을 세운 귀스타브 에펠에게 비상용 관문 설계까지 맡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착공 8년 만인 1889년 회사는 끝내 파산합니다. 뒤이어 1892년부터 불거진 파나마 스캔들로 무리한 로비와 부실이 드러나면서 한 시대의 영웅이던 레셉스마저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프랑스가 이렇게 무너진 이곳을 미국은 대체 무슨 수로 성공시켰을까요? 그 답을 찾아 나선 건 미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땅의 주인이던 콜롬비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조건이 맞지 않아 대화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러자 미국은 방향을 확 바꿉니다. 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조용히 밀어주기로 한 거죠. 1903년 11월 3일 파나마는 콜롬비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 미국은 조약 하나로 운하를 건설할 땅을 사실상 영구히 손에 넣습니다. 이 과정에 재미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쪽 대리인이던 부나우 바리아인데요. 그는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화산이 그려진 우표를 한 장씩 보냅니다. 다른 후보지는 화산이 터질 위험이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우표 한 장으로 운하의 위치를 바꾼
바꾼 셈입니다. 1904년 5월 드디어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똑같이 삽부터 들었다간 결말도 똑같으리라는 걸요. 그래서 미국은 땅을 파기 전에 전혀 다른 적부터 노립니다. 바로 모기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왜 하필 모기였을까요? 당시 윌리엄 고거스라는 의사는 황열병과 말라리아를 옮기는 게 모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기를 전부 없애겠다는 그의 목표는 처음엔 비웃음만 샀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를 잡겠다니 미친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분위기를 바꾼 건 뜻밖에도 재앙이었습니다. 1905년 봄 황열병이 다시 크게 번지자 그제야 사람들은 고거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대적인 방역 예산이 승인됐고 그의 팀은 100제곱마일에 이르는 고인물을 모조리 빼내고 기름을 뿌리고 방충망을 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도시를 휩쓸던 황열병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말라리아 사망률도 90% 넘게 곤두박질칩니다. 프랑스를 무너뜨린 진짜 살인자를 인류가 처음으로 제압한 순간이자 당대 최고의 공중보건 선거였습니다. 병이 잡히고 나서야 비로소 산을 깎는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진짜 상대는 발밑에 버티고 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7월 부임한 철도 엔지니어 존 스티븐스는 곧장 산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파낸 흙을 실어 나를 철도부터 다시 까는 것이었어요. 삽질보다 길이 먼저다. 프랑스가 파고 또 파도 흙 칠 곳이 없어 무너진 걸 정확히 짚은 판단이었죠. 스티븐스는 워싱턴으로 건너가 바다 높이로 뚫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습니다. 대신 정글을 물에 잠기게 해 해발 85피트, 그러니까 아파트 9층 높이의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관문을 배 승강기처럼 쓰자고 설득했어요. 이 설계가 확정된 뒤 스티븐스는 후련히 물러났고 뒤를 이은 조지 고에탈스 대령이 끝까지 공사를 지휘합니다. 1906년 11월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파나마 땅을 밟았습니다. 재임 중 나라 밖으로 나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죠. 95톤짜리 증기삽에 올라탄 그의 사진은 곧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가장 지독한 구간은 대륙의 등줄기를 정면으로 자르는 쿨레브라 절개지였습니다. 이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쏟아부은 다이너마이트만 약 6천만 파운드. 흥미로운 건 여기서 터진 폭약의 총 에너지가 훗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최초의 원자폭탄을 넘어섰다는 비교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수백 대의 압축공기 드릴이 밤낮으로 바위를 뚫었죠. 문제는 파도 산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1907년 10월 4일 쿠카라차 산사태가 하룻밤새 약 40만에서 50만 입방야드의 진흙을 골짜기로 쏟아부었습니다. 야구장 하나를 몇 층 높이로 덮을 흙이 순식간에 밀려든 거예요. 이런 산사태는 이후 9년 동안 계획에도 없던 3천만 입방야드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파낸 자리를 산이 다시 메우는 싸움이 끝없이 반복된 셈이죠. 이 절개지의 굴착을 총지휘한 데이비드 가이아르는 끝내 완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1913년 12월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기려 이 절개지에 가이아르 컷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감기 반년 전인 1913년 5월 20일 양쪽에서 파들어오던 증기삽이 마침내 산 한복판에서 맞닿았습니다. 인류가 대륙을 가른 순간이었죠. 미국이 걷어낸 흙은 모두 합쳐 약 2억 4천만 입방야드, 덤프트럭 1,700만 대분이자 지구를 4바퀴 두르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산은 그렇게 정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산을 넘은 배들이 대체 무슨 수로 물 위에 뜬 채 산 높이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배가 무슨 수로 산을 넘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5만 톤짜리 쇳덩어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니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파나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수십 번씩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배들은 산을 타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을 타고 오릅니다. 그것도 거대한 펌프 한 대 없이 오직 중력과 물의 무게만으로 5만 톤짜리 배를 약 26m 높이까지 들어올립니다. 26m면 아파트 9층과 맞먹는 높이예요. 원리는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유조의 물을 받으면 그 위에 띄운 장난감 배가 저절로 떠오르죠. 딱 그 원리를 어마어마하게 키운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가 거대한 물통 안으로 들어오면 뒷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배는 물이 차오르는 만큼 그대로 둥실 떠오릅니다. 이 물통을 하나씩 계단처럼 쌓아 올린 것이 바로 관문이에요. 배가 한 칸씩 밟고 올라가는 물 계단인 셈이죠. 이 물통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길이는 300m가 훌쩍 넘고 폭도 30m가 넘습니다. 바닥 두께만 해도 6m나 되죠. 축구장을 3개쯤 이어붙인 물웅덩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통을 여닫는 문의 정체 때문이죠. 이 강철문은 하나 무게가 무려 7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는 데 쓰는 힘은 고작 자동차 한 대 수준인 40마력짜리 모터가 전부예요.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 육중한 문은 속을 텅 비워서 물에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물 위에 뜬 배는 손가락으로도 슬쩍 밀리듯이 무게가 물에 상쇄되니 가볍게 움직이는 거죠. 둘, 두 짝의 문이 정면으로 딱 맞물리는 게 아니라 V자로 살짝 꺾여서 맞닿습니다.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서로 밀면 버티는 것처럼 물이 세게 밀어붙일수록 그 문틈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닫힙니다. 물의 힘으로 물을 막는 셈이에요. 그럼 이 배들이 올라가서 만나는 산꼭대기의 물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같은 호수입니다. 강을 통째로 막아 만든 이 인공호수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가 넘는 크기로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컸던 인공호수였습니다. 배들은 산 위에 펼쳐진 이 거대한 호수를 무려 37km나 유유히 가로질러 항해합니다. 말 그대로 배가 산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물통에 물을 빼면 배가 그만큼 스르륵 내려앉죠. 특히 태평양 쪽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가 워낙 커서 미라플로레스 관문은 아예 두 단으로 나눠 배를 조심스럽게 내려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통 하나를 채우는 데는 약 8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이 운하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8시간에서 10시간이나 걸리죠. 물통 하나를 채우는 데만 2600만 갤런, 상상조차 힘든 양의 담수가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펌프도 엔진도 없이 오직 물의 무게 하나로 굴러가는 이 완벽해 보이는 물계단. 그런데 이토록 정교한 시스템을 완성하기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거운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1913년 10월 10일 윌슨 대통령은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 신호가 전신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 감보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흑제방을 그대로 폭파시켰죠. 그 순간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만난 적 없던 대서양과 태평양의 물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배가 산을 넘어 다니는 길이 진짜로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4년 8월 15일 증기선 SS 앙코노가 운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는 공식 첫 통항에 성공합니다. 참고로 일부 자료에는 이 날짜가 4월 15일로 적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기록이에요. 정확한 개통일은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역사적인 날 세상은 운하를 축하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거든요. 인류 최대의 토목 사업이 완성된 바로 그 순간이 전쟁 소식에 완전히 묻혀버린 셈입니다. 미국이 이 공사에 매달린 시간은 약 10년, 가장 바쁠 때 현장에서 일한 사람은 4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들어간 돈은 약 3억 7,500만 달러.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었고 오늘날 물가로 환산하면 무려 9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죠. 그런데 이 눈부신 완공 뒤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도전한 시기와 미국이 완성한 시기를 모두 합치면 이 운하를 만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기록한 사망자만 5,609명이었는데 그중 약 80%가 흑인 노동자였습니다. 여기서 씁쓸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당시 운하건설 현장에는 금명부와 은명부라고 불린 두 개의 급여 체계가 있었어요. 금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로 백인 미국인으로 높은 임금에 좋은 주거와 제대로 된 의료를 보장받았습니다. 반면 은명부에 속한 흑인 카리브해 노동자들은 훨씬 적은 임금을 현지화폐로 받았고 주거와 병원 환경도 크게 열악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구분이 단순한 월급 차이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창구부터 식당, 병원까지 피부색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문서로 명문화된 차별제도였고 훗날 미국 남부의 인종분리 체계인 짐 크로우의 전신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노동자들은 그저 희생자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력의 75% 이상을 차지했던 서인도제도 출신 노동자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클럽을 만들고 신문을 발행하며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산을 깎아낸 것이 기계와 다이너마이트였다면 그 산을 진짜로 넘어선 것은 이 사람들의 땀과 삶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완성된 운하는 이후 100년이 넘도록 세계 무역의 핵심 동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위대한 유산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쥐고 있던 운하의 열쇠는 결국 파나마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1977년 토리오스 카터 조약으로 반환 일정이 정해졌고 1999년 마지막 날 자정 약 85년에 걸친 미국의 통제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이 물길은 온전히 파나마의 것이 됐습니다. 위상도 대단했어요. 1994년 미국 토모카케는 이 운하를 현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산을 깎아 두 대양을 이은 이 기적을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구조물 반열에 올려놓은 셈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유산이 가장 원초적인 이유로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물이 부족해서요.
의아하실 거예요. 운하는 2016년에 이미 한 번 더 커졌거든요. 약 52억 달러를 쏟아부은 네오파나맥스 확장으로 폭 180피트짜리 새 관문이 열렸고, 물을 아끼는 저수조까지 달아 통항 때 쓰는 담수의 약 60%를 재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까지 아끼는 시스템이 왜 가뭄 한 번에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부터예요. 간무는 근본적으로 담수를 한 번 쓰고 바다로 흘려보내는 중력식이라 아무리 저수조를 달아도 완전한 재활용은 불가능하거든요. 배 한 척을 올렸다 내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민물이 소금바다로 사라집니다. 그 물을 채워주는 건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뿐이에요. 그러니 비가 안 오면 답이 없습니다. 2023년 엘니뇨와 온난화가 겹친 기록적 가뭄으로 운하의 심장인 가투노수 수위가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평소 하루 36척 안팎이 지나던 물길이 그해 11월엔 24척으로 줄었고, 이듬해 2월엔 18척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운하 앞바다엔 순서를 기다리는 배들이 길게 늘어섰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가투노수는 파나마 국민 절반이 넘는 200만여 명이 마시는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통항 순서를 사려는 경쟁도 과열돼서 어느 가스 운반선은 새치기 슬롯 하나를 얻으려고 정규 통행료와 별개로 약 400만 달러를 얹어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 교역의 약 5%, 해마다 14,000척 가까운 배가 이 좁은 물길에 기대고 있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배들은 먼 길로 돌아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사는 물건값에 얹힙니다. 지구 반대편 호수의 수위가 내 장바구니 영수증과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파나마는 샘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디오강에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그 물을 약 9km 지하 터널로 가투노수까지 중력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에요. 총 사업비 약 16억 달러에 2027년 착공에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수지에 잠기게 될 마을 주민들의 이주 문제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아직은 진행형 프로젝트예요. 산까지 넘긴 이 위대한 시스템이 왜 하필 물 앞에서만 이렇게 맥없이 무릎을 꿇는 걸까요? 100여 년 전 인류는 대륙 한가운데를 가로막은 산을 깎아냈습니다. 강을 막아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바다와 바다 사이에 없던 길을 뚫었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해낸 이 시스템의 목숨줄이 지금은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한 방울입니다. 가만히 보면 참 묘한 역설입니다. 가뭄은 처음부터 근육이 아니라 물의 무게로 움직이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운하에게 물은 연료이자 도로이고 동시에 약점이기도 한 셈입니다. 가장 단단한 장애물이었던 산은 다이너마이트로 이겨냈지만 정작 그 승리를 떠받치는 건 손에 잡히지도 않는 구름과 빗물이었던 겁니다. 인류가 정복한 건 땅이었을 뿐 하늘은 끝내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강수의 불안정이 파나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구에는 이 좁은 물길처럼 세계의 배들이 몰려드는 길목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호르무즈나 수에즈처럼 수많은 선박이 줄지어 통과하는 좁은 해협들이죠. 실제로 한 연구는 온난화가 계속되면 이런 지역들의 강수와 물 사정도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다만 파나마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셈이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길목도 물이라는 조건 앞에서는 생각보다 약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지구를 네 바퀴 두를 만큼의 흙을 파내고 최초의 원자폭탄을 넘는 폭약을 쏟아부었던 인류가 결국은 빗방울 하나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자연은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게 아니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시스템일수록 가장 사소해 보이는 자연 조건 앞에서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도 결국은 자연 앞에서 언젠가 한 번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산을 뚫고 대륙을 가른 인류의 저력은 분명 놀랍지만 그 저력을 지탱하는 건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몫이라는 걸 이 운하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학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사이언스랩스였습니다.